지난 60년의 역사가 단 10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의 신칸센이 자랑하던 속도의 신화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실리콘밸리가 외치던 혁신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100m를 달릴 때 빛의 속도로 차원을 건너뛰어버린 완전히 다른 법칙의 등장이었죠. 그 새로운 법칙을 창조하여 미래를 현재로 끌고 온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슨 올브라이트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백악관과 국무부를 오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의 길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왔어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저를 설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다음 수를 내다보는 것이 제 평생의 일이었으니까요. 이제는 공식 직함 없이 워싱턴 조지타운의 조용한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벨은 여전히 잠잠할 날이 없었지요. 현직 장관이나 상원 의원들, 때로는 월가의 거물들이 저의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서재에서 한 상원 의원과 통화하며 중국의 확장 정책에 대한 제 의견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평온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리고 제가 설계했다고 믿어온 이 세계의 질서처럼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책상 위, 암호화된 통신을 위한 별도의 태블릿 화면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중앙정보국, 즉 CIA 국장에게서 온 비공식 긴급 전문이었어요. 화면에는 눈으로만 읽으시오라는 뜻의 붉은색 경고, 문구와 함께 위성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사진의 좌표는 중동의 한 분쟁 지역이었어요. 미국의 영향력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긴장을 유발하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황량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거침없이 관통하는 거대한 튜브 형태의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송유관이나 가스관이 아니었어요. 그 규모와 형태는 제가 아는 어떤 인프라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직감으로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지만, 당시에는 그저 중국이 또다시 과시욕을 부리며 무모한 건설을 하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실용성 없는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태블릿을 끄고 상원 의원과의 통화를 마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과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사진 속 유령 라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평온했던 오후, 제 평생의 신념과 세계관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CIA 국장에게서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유령 라인의 건설 속도가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현존하는 어떤 공법으로도 그 험준한 지형에 그런 속도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해요.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본의 출처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넘을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마치 유령처럼 CIA의 금융 추적망을 완벽하게 피해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중국의 과시욕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걸쳐 구축해온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의 퇴역 장성, 월가의 금융 거물,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저의 오랜 연락책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만 했어요. 며칠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모든 정보의 파편들은 믿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었습니다. 제 정보망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몇 년 한국이 추진하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공식 폐기되었던 하이퍼튜브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고작 연구소 단위에, 그것도 정부로부터 실패 판정을 받은 사업이 어떻게 CIA의 첩보망을 뚫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의 심장부에 저런 괴물을 건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폐기된 사업이 어떻게 유령처럼 되살아나 활동하는 것인지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는 원조와 보호의 대상이었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거대한 위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재 깊숙한 곳에 금고를 열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1급 기밀 보고서들 사이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대한민국 파일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파헤쳐봐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 제가 놓치고 있는 비밀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대한민국 파일을 펼쳤을 때 저는 여전히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정보의 그물망이 작은 나라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몇 시간 동안 저는 파일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이거나 혹은 한국이 배후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의 확신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정보 분석팀이 밤새 찾아낸 자료들은 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저는 우선 이 하이퍼튜브라는 기술의 유래부터 다시 짚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개념은 본래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천재라고 부르는 일론 머스크가 2013년에 공개한 57페이지짜리 도전장이었죠. 당시 캘리포니아의 고속철도 계획이 너무나 비싸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진공 튜브 속을 달리는 열차를 제안했던 겁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디어를 흥미롭게 지켜봤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까지 뛰어들었던 버진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는 결국 목표 속도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남긴 채 2023년에 공식적으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놓고도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포기한 기술이었어요. 저는 이 실패 사례를 다시 확인하며 안도감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이 기술은 아직 시기상조인 공상과학의 영역에 있는 것이 맞았어요.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저의 이런 판단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은 자체적으로 시속 1000km 주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검증된 데이터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하나 없이 동영상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중국식 비밀주의는 그들의 주장에 아무런 신뢰도 실어주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인 일본은 어땠나요? 그들은 진공 큐브는 비현실적이라며 아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자기 부상 열차, 즉 리니어 신칸센에 집중하고 있었지요. 최고 속도는 시속 500km 수준으로 하이퍼튜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들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저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동의 그 유령 라인은 아마도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한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중국의 허풍이거나 혹은 그마저도 아닌 거대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고작 연구소 단위에 정부로부터 실패 판정을 받은 한국이 미국은 포기하고 일본이 외면하며 중국이 허세만 부리는 이 기술을 완성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거의 확신에 차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분석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가 찾아낸 것은 몇 해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공개로 열렸던 한 기술 포럼의 회의록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당시 포럼에 참석했던 유럽 측 정보원의 사적인 보고서였어요. 그 자리에는 철도 기술 분야에서 저만큼이나 보수적이고 권위 있는 영국의 한 노교수가 참석해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그 영국인 교수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을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합니다. 저와 생각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튜브의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시속 1000km 이상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진동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기술로는 절대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청중들 역시 그의 의견에 동조하며 한국팀을 향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팀의 발표자가 길게 반박하는 대신 영상 하나를 공개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첨부된 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시속 1200km로 달리는 하이퍼튜브 캡슐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테이블 위에는 커피가 담긴 평범한 잔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속 1200km, 음속에 가까운 그 속도에서도 커피잔의 표면은 잔물결 하나 없이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버진 하이퍼루프의 엔지니어들이 또 전 세계 모든 물리학자와 공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완벽한 진동 제어가 제 눈앞에서 현실로 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의록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자리에 있는 반도체 기술을 응용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를 제어하는 기술을 달리는 열차의 진동을 상쇄하는 데에 접목시킨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그 영국인 교수가 남긴 충격적인 한마디가 적혀 있었어요. 지난 50년간 우리는 더 밝은 촛불을 만들기 위해 경쟁해왔습니다. 그런데 저 한국인들은 조용히 전구를 발명해냈군요. 이 한마디는 제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관이 덧붙인 마지막 보고는 저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켜버렸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과거 논문들과 연구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그들이 하이퍼튜브에 대한 기초 연구에 착수한 시점이 2009년이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이퍼루프 개념을 세상에 알린 2013년보다 무려 4년이나 앞선 시점이었어요. 그들은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따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핵심 기술을 손에 넣었던 겁니다. 중동의 사막을 달리던 그 유령 라인의 정체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던 거대한 비밀의 실체가 이제야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그야말로 대혼돈 상태였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관, 즉 기술의 발전은 거대한 자본과 축적된 경험을 가진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 뒤를 따를 뿐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혼란 속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만약 한국의 기술이 이토록 대단하다면 그들이 세계 최초로 시속 1000km를 돌파하고 완벽한 진동 제어까지 성공시켰다면 도대체 왜 그들의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실패 판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제 정보망에 따르면 새만금이라는 지역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짓는 사업은 2022년과 2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즉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탈락 사유는 핵심 기술 개발 선행 연구, 미흡과 사업성 불확실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성공시켰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 연구가 미흡해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순이야말로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직감했어요. 저는 즉시 서울에 있는 저의 가장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내고 은퇴한 인물로 그곳 관료 사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예타 탈락과 관련된 모든 공식, 비공식 자료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제게 도착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저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렸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춰 평가한 듯한 수치들, 실제보다 부풀려진 건설 예상 비용, 그리고 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과장된 우려까지 누가 보아도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모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네바 포럼의 그 경이로운 영상이 조작된 것이고 중동의 유령 라인은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의 정보원에게 연락해 보고서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특히 기술력 평가 부분이 실제와 너무나 다르다고 강하게 의견을 보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듯 읊조렸습니다. 해리슨, 때로는 어떤 나무를 숲속에 감추기 위해 그 나무에 죽은 나무라는 팻말을 붙여두기도 하는 법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죽은 나무라니 대체 무슨 말인가? 그가 덧붙였어요. 당신은 지금 국토교통부의 예산안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나무가 사실은 과일나무가 아니라 창을 만드는 데 쓰이는 물풀의 나무였다면 어느 부처의 예산안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아니라면 방위사업청, 즉 국방부였습니다. 저는 즉시 제 분석팀에게 당시 한국의 국방 예산안 중에서 비공개로 분류된 차세대 전략, 기동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예타 탈락으로 하이퍼튜브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로 그 시점부터 국방부 예산안에는 막대한 규모의 익명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의 명칭은 달랐지만 일부 참여한 하청업체들의 명단과 기술 요구 사양이 놀라울 정도로 하이퍼튜브 프로젝트와 일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기만 작전이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의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일찌감치 깨닫고 경쟁국들의 견제와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부러 공식 사업을 실패시킨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국민들과 전 세계의 눈을 속인 채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장막 뒤에서 극비리의 진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왔던 겁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상대해 온 것은 국가 간의 힘과 자본, 그리고 명분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고도의 전략적 기만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인내심과 흔들리지 않는 목표의식,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명예로운 실패조차 기꺼이 감수하는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강자였습니다. 저는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를 가장한 거대한 기만 작전. 그것은 제가 평생을 몸담아온 워싱턴의 정치와 외교, 그리고 첩보의 세계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상상 이상의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 하나를 감추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 전 세계의 눈을 속였다는 사실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는데 저는 분석팀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이퍼튜브를 단순한 교통기술로 보지 마시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하나의 거대한 전쟁 무기라고 가정하고 다시 분석을 시작하시오. 그 지시 한마디에 며칠 뒤 제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악스러운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기술의 핵심이 철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았던 겁니다. 가장 먼저 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완벽한 진동 제어의 비밀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어요. 회의록에 적혀있던 반도체 기술의 응용이라는 단서,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습니까? 바로 나노미터, 즉 10억분의 1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제어 기술 덕분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이 기술을 열차의 진동을 잡는 데 그대로 적용했던 겁니다. 수만 개의 센서가 튜브 전체의 미세한 뒤틀림과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예측해서 반대 방향의 힘을 가해 진동을 원천적으로 상쇄시켜버리는 방식. 그것은 마치 거대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처럼 소음이 아닌 진동을 지워버리는 상상도 못할 발상이었습니다. 열차 회사가 열차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회사가 열차의 난제를 풀어버린 셈이지요. 두 번째로, 미국과 일본의 발목을 잡았던 에너지 효율 문제의 해답도 엉뚱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본래 에너지를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하이퍼튜브는 기존 고속철도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믿기 힘든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비밀은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한국의 LG, SK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 그리고 그 배터리의 에너지를 거의 손실 없이 전달하는 초고효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하이퍼튜브에 그대로 이식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차량을 정거장에 세울 때 발생하는 제동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전력으로 재사용하는 회생 제동 기술까지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95%나 감소시켰다고 해요. 세 번째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진공 튜브를 어떻게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풀렸습니다. 그 해답은 조선 기술에 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즉 LNG선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 천연가스를 한 방울의 오차도 없이 운반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강철을 다루는 용접 기술과 완벽한 밀폐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바다 위에서 축적해온 이 엄청난 노하우를 그대로 육지로 가져와 진공 튜브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것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세계 1등을 달리는 한국의 대표 산업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산업들을 모두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들이 가진 최강의 무기들을 하나의 용광로에 쏟아부어 하이퍼튜브라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천재의 발명품이 아니었어요. 정부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총보에 맞춰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조선이라는 최고의 연주자들이 각자의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거대한 국가 교향곡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의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평화로운 도시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새로운 종류의 전쟁, 즉 기술과 전략, 그리고 한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총력전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선두에 제가 한때는 원조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겼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백악관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국가의 모든 것을 걸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무서운 집념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을 드나들었던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저는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극소수의 최고 위급 인사들만이 모인 창문 하나 없는 지하의 상황실로 안내되었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준비해간 자료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하이퍼튜브가 아닌 아주 먼 옛날의 기억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세계는 올림픽보다도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하얀색 총알탄환 열차, 즉 신칸센의 등장에 더 경악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신칸센은 지난 60년간 이 분야의 절대적인 왕이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나라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신칸센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몰두해왔지요. 우리는 모두 같은 경주마들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평생의 통찰을 담아 이 보고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주마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저 바다 건너 작은 나라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문을 걸어 잠그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우주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제가 파헤쳐온 모든 진실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유령 라인, 제네바를 뒤집어 놓은 커피잔 영상, 그리고 실패를 가장한 거대한 기만 작전과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기술이 하나로 합쳐진 융합 기술의 실체까지 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국가안보보좌관의 표정은 점차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침묵으로 바뀌어 갔어요. 보고를 마쳤을 때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 근본부터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이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악관을 나섰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새로운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를 두는 것은 현역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낡은 지구본을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한때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보내준 원조에 의지해야만 했던 작은 반도 국가, 그곳에 저의 손가락이 머물렀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항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왔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도, 반도체 신화도, 외환 위기의 극복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는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도전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들이 만든 하이퍼튜브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지혜와 수십 년의 인내,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만이 가진 무서운 집념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약한 동생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이제 세계라는 무대 한복판에서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드러내며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 문화 소비 트렌드를 바꾸는 권위가 되었어요. 과거엔 조용히 뒤따르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앞장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고, 외교 무대에서도 당당히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누구의 그늘도 아닌 고유한 색깔과 철학으로 세계 중심과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제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예상치 못한 도전들 앞에서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뛰어난 저력과 치열한 노력으로 결국 모든 것을 해내는 모습은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보호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결단력과 끈기, 창조성과 실력을 진심으로 배우고 존중해야 할 때예요. 그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의 설계자이며 함께 나아가야 할 진정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평생 세계의 판도를 설계해온 노련한 전략가가 자신이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것을 목격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단순히 기술 하나가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저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반도체의 정밀함과 배터리의 심장, 그리고 바다를 지배하던 강철의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서 누구도 상상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어쩌면 이게 바로 다른 나라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각자 최고인 분야를 따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엮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힘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미래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까요? 기술의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는 이런 전략적 인내심 앞에서 기존의 강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의 경쟁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힘겨루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차가운 겨울 베를린의 밤, 한 여성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지도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연구실의 불빛은 오래전에 꺼졌지만 그녀는 쉽게 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야. 그녀는 가방 속 서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백 년 전 누군가가 남긴 기록이 오늘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베를린의 겨울밤은 차갑고 그녀의 숨결은 안개처럼 흐릿하게 퍼져나가며 그 안에서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분단되어 있던 1977년 베를린에서 태어난 저는 1990년 10월 3일 13살의 나이로 통일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또 다른 역사적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분단의 아픔을 들으며 자랐어요. 동독에 살던 할머니는 베를린 장벽에 막혀서 서쪽에 있는 동생을 28년간 만나지 못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세상의 모든 분단과 갈등에는 반드시 진실이 존재한단다. 그리고 그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드러나게 되지. 그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갈등과 분단 속에서 진실이 결국 밝혀진다는 할머니의 믿음은 제가 국제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직업적 선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겪으신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죠. 2024년 1월, 차가운 겨울 아침, 베를린 국제법 연구소의 지하 문서고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연구하던 중 서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한 장의 문서를 찾았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감춰졌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었고, 제 연구와 경로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섬에 대한 현지 조사 보고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한 1883년 독일 외교관의 비밀 보고서를 읽는 순간 그 한 줄의 문장이 저를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어요. 조선의 영토임이 분명해 보이는 섬이 있다. 이곳의 어민들은 수백 년간 이 섬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다. 이는 일본의 공식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그 말씀처럼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분단의 아픔을 들으며 자란 저로서는 이 오래된 문서를 통해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죠.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영토 문제를 넘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여정과도 같았어요. 보고서를 읽어내려갈수록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는데, 지도학자 지볼트는 1823년부터 1828년까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체류하며 에도 막부의 천문관리 담당관 다카하시 가게야스와 깊은 교류를 나눴다고 합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는 네덜란드의 세계 지도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대일본 연해여지 전서와 신정 만국전도를 입수했다고 하네요. 독일인 의사이자 지도학자로서 동아시아의 비밀을 파헤친 지볼트의 여정이 제게는 마치 미스터리 소설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것은 1828년 나가사키에서 그가 한국인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한국의 언어와 문자, 국토와 풍속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는 기록을 읽으며 200년 전 독일인 학자가 이미 한국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840년 지볼트가 제작한 조선팔도 지도예요.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의 한 부분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1785년 하야시 시에이의 지도와 일치한다는 점은 이 증거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인 연구자로서 저는 이 발견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마치 동독과 서독 사이의 진실이 감춰져 있었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오래된 진실도 누군가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걸까요? 분단국가 출신 학자로서 저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제 손가락으로 지도의 윤곽을 천천히 따라가 보았어요. 수백 년 전 지볼트가 이 지도를 그릴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분명 진실을 기록하고자 했을 겁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낡은 문서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 안에서 역사가의 사명감이 강하게 타올랐어요. 서독 출신 부모님과 동독 출신 할머니 사이에서 자란 제가 분단과 통일의 산증인으로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울이니까요. 지볼트의 기록을 통해 드러난 이 진실이 오늘날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료 문서들이 펼쳐진 연구실에서 늦은 밤을 보내던 그때 마치 운명처럼 한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한국의 함용기 박사가 도쿄대학 부속 도서관에서 18세기 일본 고지도를 발견했다는 내용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수백 년 전 지볼트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기록과 모니터 속 함용기 박사의 발견이 마치 오래된 퍼즐의 조각들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독일인 학자의 눈에 비친 조선의 영토, 그리고 일본의 공문서 속에 숨겨진 진실이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가슴 속 흥분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지볼트가 남긴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당시 에도 막부의 공식 문서들과 대조해 나갔죠. 독일의 외교관이자 의사였던 지볼트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남겼더군요. 그의 꼼꼼한 관찰력과 공정한 시각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동아시아의 섬에 대한 진실이 하필 독일 학자의 기록으로, 그것도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발견되다니 이 우연은 너무나 운명적이었습니다. 마치 분단을 겪은 독일이 또 다른 분단의 아픔을 가진 한반도의 오래된 진실을 증언하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하던 그 새벽, 저는 함용기 박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드렸어요. 지볼트의 기록이 가진 폭발적인 의미와 두 자료의 연관성이 만들어낼 파장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심장은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에도 격하게 요동쳤어요. 마침내 도착한 함용기 박사의 답장, 화면에 떠오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요. 안나 박사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첫 문장부터 제 예상은 적중했죠. 함용기 박사의 연구팀은 놀랍게도 유럽의 저명한 역사학자들과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도 시대의 방대한 문서들을 연구해왔고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추가로 발견한 지볼트의 기록들이 더해지자 연구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만난 연구진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 각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제3자가 바라보는 객관적 관점, 한국 측의 치밀한 역사 연구, 유럽 학자들의 정교한 문헌 분석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닌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의 기록을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펼쳐졌는데 1828년 나가사키에서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볼트는 철저한 기록자였고 그가 만난 한국인들의 생생한 증언은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제게 전해졌어요. 한국인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예로부터 조선의 영토였다고 분명히 증언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일본 관리들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독일 의사의 객관적인 기록, 한국인들의 증언, 그리고 일본 관리들의 인정.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가 남긴 기록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과학자적 태도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냉철한 관찰자였어요. 당시 그가 겪었던 지볼트 사건과 그로 인한 추방은 오히려 그의 기록에 더 큰 신빙성을 부여해 주었죠. 금지된 지도를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추방된 그의 기록이야말로 가장 진실에 가까웠을 테니까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발견을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오래된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국제학술지 투고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며 수십 번의 수정을 거듭했죠. 독일, 한국의 연구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밤을 새워가며 토론했고 모든 기록의 진위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논문 심사 과정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 철저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우리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샅샅이 확인했고 끝없는 수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200년 전 지볼트의 기록부터 현대의 연구 자료까지 모든 내용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기반해야 했어요.
마침내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받던 날, 연구실의 창너머로 떠오르는 아침해가 유난히 찬란했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진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발견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쳐왔어요. 일본 외무성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의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했죠. 독일 학자의 편향된 해석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연일 계속되었어요. 학술 연구에 가면을 쓴 정치적 해석, 역사 왜곡의 위험성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지면을 장식했죠. 그들은 우리의 연구 방법론부터 자료 해석까지 모든 것을 문제 삼았고, 심지어 제 개인의 연구 이력까지 파헤치며 신뢰성을 의심했어요. 일본 학계의 반응은 더욱 조직적이었습니다. 도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긴급 반박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지볼트의 기록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당시 유럽인의 시각이 가질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죠. 이런 거센 반발 속에서 우리 연구팀 일부 멤버들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더 이상의 연구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연구비 지원 중단을 암시하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강한 반발이야말로 우리가 발견한 진실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향한 여정은 멈출 수 없었죠. 더욱 철저한 검증 과정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추가로 발견했어요.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공식 선언한 문서였죠. 서면에 다케시마 외 한 섬의 건은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명확한 지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발견 직후 일본의 한 저명한 역사학자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안나님, 태정관 문서는 단순한 행정 지침일 뿐 영토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더구나 당신은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일이죠. 하지만 그의 주장은 오히려 제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1876년 메이지 유신 이후 진행된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적 재정리 사업 자료를 파고들었어요. 내무성이 시마네현에 보낸 공문서, 시마네현의 질의서, 그리고 최종 태정관 지령까지 모든 문서가 정연한 행정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태정유전에는 일본의 내의 다케시마 외 한 섬을 판도 밖으로 정함이라는 더욱 명확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는 지볼트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도장 분석 결과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태정관, 지령문의 도장과 이전에 발견한 고지도의 도장이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도장 양식과 일치했고, 잉크 성분도 동일 시기의 것이었어요. 이제 역사적 퍼즐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1877년 3월 17일 내무성의 검토 요청부터 3월 29일 태정관의 최종 지령, 그리고 4월 9일 시마네현에 전달된 공문서까지 모든 기록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본의 최고 의결기구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태정관 문서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연구의 핵심 무대는 이제 베를린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아시아 고지도 국제학술회의가 열리는 베를린 국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역사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첫 줄에 앉아있던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리타 교수는 발표 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슬라이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준비한 증거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료를 정리한 후 강당 앞에 나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735년 프랑스의 지리학자 당빌이 제작한 조선왕국전도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지도는 유럽에서 조선을 단독으로 그린 최초의 지도였고, 울릉도는 팔링타오, 독도는 찬찬타오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1748년 벨랭의 지도를 공개했는데, 여기 보시면 동해가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주자 아리타 교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차분히 다음 증거로 넘어갔습니다. 1749년에 독일의 천문학자 마이어가 제작한 지도에는 더욱 놀라운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고려국, 코리아 왕국, 조선이라는 표기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히 조선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제가 발견한 고지도들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중반까지 일관되게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이 지역을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아리타 교수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럽인들의 제한된 시각일 뿐입니다. 그의 반박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그렇다면 1757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작된 이 지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의 공식 기록들과도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진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죠. 유럽의 객관적인 기록들이 현대의 정치적 논쟁을 뛰어넘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리타 교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팀의 연구는 흥미롭습니다만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는 17세기 초부터 이 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일본 어민들이 이를 이용해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 방면으로의 도해를 금지하고 있었고 이는 조선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입술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리타 선생님, 1696년 1월 28일 일본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스크린에 도토리번 문서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의 도해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더구나 1877년 태정관 문서는 이를 재확인했죠.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토론이 마무리되자 청중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타 교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석에서 영국 왕립지리학회의 브레이스웨이트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40년간 역사 지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나 박사님이 보여주신 18세기 고지도들의 가치는 실로 놀랍네요.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이처럼 일관되게 한 영토를 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어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 캐서린 교수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들의 기록은 당대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처럼 독도의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은 국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학술회의는 계속해서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졌고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이 역사적 발견의 의미를 분석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 국제해양법 연구소의 전문가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들은 이 연구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현대 국제법 해석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해양 영토 분쟁과 관련된 국제법의 해석에 있어 우리가 제시한 고지도와 기록들은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우리의 연구 결과가 이미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잊혀져 있던 역사적 진실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었죠. 그 사실에 저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술회의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연구는 마치 봄눈 녹듯 더욱 빠르게 진전되어 갔어요. 독일의 권위 있는 학술지 히스토리컬 매거진은 우리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다룬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18세기 유럽 고지도들과 태정관 문서를 비롯한 일본 측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제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백 년 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그린 섬의 윤곽을 따라가며 그들이 보았던 진실이 제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오직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록했을 뿐인데 그 순수한 기록이 오늘날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뜨겁게 울렸어요.
그간의 노력과 갈고 닦은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연구실 벽에 걸린 옛 지도들을 바라보며 저는 200년 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실만을 추구하며 이 지도들을 그려냈고,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이 남긴 진실이 다시 빛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와 노력, 그리고 수많은 논란 속에서 제 연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해양법 전문가들이 모여 역사적 고지도가 영유권 분쟁에서 갖는 법적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갈 때 제 손에 들린 펜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의 연구가 제시한 증거들이 국제법적으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그동안 가슴 한켠에 품어왔던 불안과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UN 해양법 전문가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이 발견이 가진 중요성을 읽을 수 있었고, 18세기 유럽 고지도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영유권 인식이 현대 해양법 해석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들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독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지, 그리고 이 발견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며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시간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백 년 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그렸던 작은 섬의 기록이 오늘날 국제법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정확한 기록이 먼 미래에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하여 그들의 진실이 지금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 그 말이 다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잊혀져 있던 역사적 진실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인정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죠. 할머니의 말씀처럼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독도의 진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잃어버린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뜻깊은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죠.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어요. 이제 그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가 발견한 수백 년 전의 유럽 고지도들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였다는 진실을 담고 있었죠. 유럽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록된 이 지도들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독도의 진정한 주인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과연 안나 슈타인이 발견한 다음 기록들은 또 어떤 새로운 진실을 밝혀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